이번에 이제 2교시는 실무에서 이제 다빈도 되는 이제 주요 계정이나 세무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잠시만요. 이게 3교시, 2교시, 19페이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네, 그렇죠. 2, 3, 4로 쪼개져 있는데, 2, 3, 4를 이제 두 개로 쪼개야 되니까, 이제 뭐 좀 범위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익과 비용의 귀속식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상 대원칙은 이제 권리 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익과 비용의 귀속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의무가 확정주에 따라서 입금과 송금, 즉 수익과 비용은 현금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받거나 지급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판매 같은 경우는 상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되겠죠, 일반적으로. 용역 서비스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겠고요. 장기 공사 영역은 진행률에 따른 작업 진행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장기 할물 판매는 어 이제 명목화의 인도 기준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도 보면 장기 할물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수익을 인식해라라는 항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죠.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회사도 있고, 외부 조정을 맡기는 데도 있고, 인적인 이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외부에서 조정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그런 대기업, 정말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있는 상황을 속속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의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그만 회사와 큰 기업을 봤을 때 큰 기업일수록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제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 데는 이제 뭐 이렇게 세무조정까지도 이제 그 법인세 실무자들이 하고 나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만 이제 도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계 회계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래처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제 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기장하는 사무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선수금으로. 근데 그게 세무에서 설령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수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라고 하면은 세법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이고, 다만 세무관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지에 따라서 확정이 되어 있는지가 외관상으로 표시가 되지 않을 뿐이지 당사자들끼리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 나왔을 때 세무관서가 이제 뭐 차기 년도에 발행됐다 하더라도 이 계약서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게 차기 년도가 아닌 당연도에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구나. 그러면 이때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귀속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역 서비스 제공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단기 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고, 단기 순이익과 뭐 각사함도 소득이 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법인세를 줄이라는 이제 대표이사님의 뭐 하달이 있어서 이제 법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12월 달에 세금에서를 좀 다음 월로 끊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수익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매월 끊기는 세금에서가 있습니다. 1월에도 끊기고 2월에도 끊기고 3월에도 끊기고 그런 게 세상에 있는데 갑자기 12월에만 안 끊기고 다음 연도 1월에 두 번 끊겼다. 그럼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 확정이 된 날이 중요한 것이지 세형에서 발급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실무에 대한 오해 포인트도 제가 적어놨지만 그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나 세형에서 발행한 날이 귀속시기가 아닐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인도 완료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일, 입금일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물건을 넘겨주거나 일을 마친 시점이 세법상 수익 인식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에 대한 세무 조정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참 이게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여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원한테 상여금을 줬다라고 하면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속념상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임원 특히 이제 등기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도 초과에 대해서 송금 불산임이 되겠죠. 그러면은 임원한테 상여를 주는 데 있어서 여기 수강생이 이제 잠깐 다시 인건비를 설명드리기 전에 요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결산 조정으로 선급 비용 인식에만큼 비용 차감시켰으면 해당 금액을 세무조정 송금 불산이 아니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제 선급 비용 기간 귀속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 기준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아 않지만 안 한 거에 문제가 되겠죠. 안 한 거. 선급비용으로 잘 회계상으로 인식을 해온 것은 그거 중요하지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선급비용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급비용에 대한 계산 서식이 있고 그게 이제 그 부속 서류와 이제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인건비 세무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원은 이제 상여를 주는 데 있어서 직원하고는 좀 다른 기준이 있어요. 직원하고는 좀 다른 기준이 있는데 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송금을 인정되는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그 내용이 없으면은 상여를 설령 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주인 임원이 회사에 있는 돈을 자기한테 가지고 올 때 방법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배당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대표이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표이사는 배당으로 가져오려고 하기보다는 상여로 가져오려고 하는 니즈가 더 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배당으로 가져오면은 그 배당을 준 것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국세 채권의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상여로 가져가는 게 더 크다.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상여로 가져가는 게 더 크다라고 하면은 세수 일실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수 일실 효과라는 게 이제 법에서 딱 20%에 대한 차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에 미리 정해져 있는 임원에 대한 상여 규정을 따라서 지급된 게 아니라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성격에 배당에 대한 성격으로 상여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령 세무 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사후 검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주주인 임원에게 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배우는 편이고 그것이 정관에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정관을 애매하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주총회 한도만 정해져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상여는 30억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한도를 정해준 경우에 있어서 그럼 이런 경우는 임원한테 상여를 준 것이 다 성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들을 수 있는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동구수령에게 한도만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법상 줄 수 있는 것이고 배임이나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느냐 여부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게 세법에서도 인정이 돼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디 있어요? 이거. 이게 어디 있지? 그, 아,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지는 게 현실입니다. 아, 이 8페이지에 보면은 세무액에 대한 목적은 뭡니까?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똑같이 돈을 버는 회사가 있는데 어떤 기업의 사주는 배당으로 가져가고 어떤 기업의 사주는 급여로만 가져간다. 상여로만 가져간다. 그래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적었을 때 그것이 과연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차이가 났을 때 그게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설령 정관에 뭐 한도에 대한 규정을 적용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고 상법상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직원은 퇴직금의 규정에 따르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을 이유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퇴직급여로 보니까 설령 이제 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이 줬다 하더라도 이 송금으로 인정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임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원은 과거에는 정관에 이제 정해져 있는 한도로 퇴직금을 줬을 때 다 100% 송금이 인정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퇴직금을 뭐 기준 보수에 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의 10배, 20배, 30배까지도 막 주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 자체도 세율이 적은데 법인 입장에서는 전부 다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고 동시에 그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했다라고 하고 재입사함을 통해서 이 퇴직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두 명 있으면 그런 뭐 법이 개정되지 않았겠지만 한두 명이 아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겠죠. 그래서 개정이 되고 개정이 돼서 지금은 2배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2배까지만 인정이 되면 세법상 퇴직금에 대한 한도가 2배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2배까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또 아니에요. 정관에 만약에 10배까지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10배까지 주는 거는 정관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2배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런데 정관에 10배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20배를 줬어요. 그러면은 20배와 10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법인세에서 송금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10배까지 준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산할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받을 때에 있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죠. 네. 말이 어렵네요. 네.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제 등기냐 비등기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예.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직원 같은 경우는 근로제공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인가 뭐 그분이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퇴직금을 기준보수에 50배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뭐 배임이냐 횡령이냐를 묻는 이제 뭐 판단에 있어서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이제 확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직원이 50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처리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참 궁금한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네, 그러면 이제 사회통념상 또는 설령 법인세법에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개인에게 그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배임 횡령에 대한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세법상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죄가 됐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인정이 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원 규정에 대한 사전 정비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송금분산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규정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정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냐면은 누구나 법인을 설립할 때
커질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법인 등기하는데 급급하니까 법무사들이 이제 이 등기를 설립 등기를 해줄 때 표준 정관을 이제 회사의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정관을 잘 세심하게 살피고 법인 설립이 되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대부분의 기업들 거의 99%죠. 본인들의 회사의 정관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무사가 그때 실수했네. 뭐 세무사가 잘 보지 않았네. 그렇지만 정관에 대한 1차적인 작성 책임은 당연히 회사가 있는 것이죠. 회사 내부의 규율인데 그럼 어떻게 외부에서 작성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신경을 쓰고 이 정관을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에 대한 변경 사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에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바꾸고 법무사가 바꾼다고 해서 그게 뭐 효력이 발생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관이나 상여금에 대한 규정,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대표이사님들이나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법인세 실무 교육과는 뭐 연관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 자기 주식에 대한 이 상법에 대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발생되니까 무엇이냐. 이 과거에는 이제 상장법인에 대한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거를 규제하려고 했었다가 비상장법인까지 확정이 되면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은 1년 6개월 이내에 전부 다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에 대한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관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관은 개정되기 전 상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작성이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될 것인가? 회사가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관도 법률의 레퍼런스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익 있게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무상 이제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사실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이제 퇴직금이 근로소득세보다 싸니까 퇴직소득세보다 싸니까 퇴직을 하고 뭐 3개월 있다 재입사 처리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상 퇴직일을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퇴직일 기준으로 이거는 퇴직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했네라고 하면은 또 과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버전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스마트나 아니면 세무사랑이나 어떤 회사 내부에서 쓰는 프로그램에서 퇴직금을 계산을 할 때 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자의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뭐 A라는 임원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좀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산정되어 있는 방식 로직으로 해서 이제 명세서를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정관에 있는 금액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정관에는 3년 임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년 직전 연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에 대한 평균 보수에서 뭐 10분의 1을 곱하고 거기서 이제 근속연수를 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자는 직전 3개월이잖아요. 3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산되는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돌리면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임원에 대한 보수는 따로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수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임원이 그 대표이사 주주인 임원이 가족법인 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뭐 해도 재밌죠? 예. 그냥 상식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인 임원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에 대한 계산으로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퇴직금에 대한 금액이 20억이었어요. 근데 3억만 받아갔을 수 있죠. 도전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3억만 나와가지고 3억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20억과 3억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의제가 되느냐 알았을 때 대표이사한테 20억에 대한 퇴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7억을 다시 반환받은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고 하면은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또
이 법인이 17억에 대한 이익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한 문제, 17억 곱하기 20%의 법인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이 법인의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이 17억에 대한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인해서 그 법인의 주주에게 특정 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고 해서 그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또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원천세, 증여세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겠죠. 왜? 한순간에 퇴직금에 대한 그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퇴직금을 잘못 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냐? 예측 가능하지 않죠. 그렇다고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관이나 임원 규정을 잘 정비하고 그 규정에 맞게 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잘 모른다. 그럼 아니면 외부 위탁을 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못 들어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적발되지 않은 사람이 아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사람과는 또 별개라는 거죠.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그런 것에서 적발된 사람이 적겠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많이 계속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적 규모나 어떤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뭐 그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세무조사를 발생되니까 네, 그런 거겠죠. 예. 아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도 중요하니까 여기 이제 지방세청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등기 임원이 미등기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을 텐데 혹시 적립배수가 달라서 정산하고 세로 계산하고자 중간 정산 차원에서 지급하는 가직금을 보겠죠. 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적립배수가 달라서 정산하고 세로 계산하고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직금을 보겠죠, 당연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청에 다니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그 강의를 참 많이 하는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수강생들이 좀 웃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반응을 보고 이제 그 강의에 대한 방향을 막 결정하고 그러는데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 복리후생비에 접대비에 대한 구문이 있다라고 해서 복리후생비에 보면은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고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이제 접대비로 분류가 되는데 접대비가 이제 업무 추진비로 이제 분류가 됐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예, 이모티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내부 인원 그리고 접대비는 외부 인원이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사내 규정 및 명단이 필수적인데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규정. 지출 명시서 및 여기 아까 건설회사 분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건설회사와 보험회사가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릴게요. 이제 접대비의 적격증명 수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건당 3만 원 초과시는 신용카드 사용해서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 적격증명이 없을 때는 전액 부인이 된다라는 거고 경조사비는 청첩장 등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보통 건당 20만 원인데 그걸 넘는 접대비 한도와 관계없이 부인이 될 수 있고요. 청첩장, 부고장 또는 모바일 보고 캡처 등 객관적인 증명을 남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거래처에서 청첩장이 날라왔다. 경조사에 대한 부고장이 날라왔다 했을 때 물론 기쁜 일과 좋은 일 그리고 슬픈 일은 함께 나눠야 되죠. 네, 굉장히 슬프죠.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청구서처럼 이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돈을 내야 되겠죠. 얼마를 내야 되냐. 근데 사 세법상 한도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만 줘야 되는 것이냐. 보통 그렇지 않죠. 요즘에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20만 중요한 거래치인데 20만 원 주면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20만 원 주면 욕먹을 수 있죠. 이게
우리를 무시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줄여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비용 처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돈을 줘야 됩니다. 예. 급여를 받아서 주셔야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경조사업이 20만 원이라는 범위는 언제적 얘기냐. 사회가 발전하고 이제 물가가 상승했는데 20만 원에 대한 금액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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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추가로 그냥 지급하시죠. 예. 한도 추가로 그냥 지급하죠. 예. 하셔야죠.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일단은 뭐 아래 세법님이 임원에 대한 사용과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총 결의에 의한 규정이 없으면 임원은 정관의 규정이 있어도 되고 정관의 규정 없으면 주총으로 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같이 첨부를 하는데 그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 자체를 주총의 그 정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은 주총의 특별 결의로 바꾸고 따라서 주주들이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 규정 자체가 없으면 지급할 때 주총 결의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총 결의로 할 때 뭐 막연하게 30억을 준다 이러면은 부정되는 것이고 부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전에 임원 보수에 대한 어, 그렇죠. 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 보수에 대한 결의, 대주주 의결권을 제외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 그 법적 용어를 뭐라 하던데 그 이제 그 자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결의를 한다는 게 이제 그 안 맞다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결의를 할 때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했다 하더라도 결의를 할 때는 그 수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하고 이제 결의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다시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넘어와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냐면은 뭐 일용직도 문제가 되겠지만 뭐 보험회사의 설계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소득을 받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고 어, 고용보험에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설계사들한테 밥이나 아니면 간식이나 이런 걸 주는 것에 있어서 이거를 접대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복리후생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게 쟁점이 되었던 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자료를 조사해 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그 설계사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그 밥값이나 이런 거를 제공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대비 대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복리후생비 대상이냐? 그것도 다 정답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제 보험 설계사에게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제 설계사 식사 회식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유 특수고용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고 있으니까 대가에 대한 지급이 사업소득이고 따라 사업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위촉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식사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전 약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회계 설계사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 이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에 따라서 사전에 약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비성 식대 등은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에서 판매 부대비 등으로 이제 송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에 대한 사실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 좀 이제 애매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 무조건 접대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별도의 그 사전 약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어 이런 이제 예외가 있더라고요. 위탁 계약을 맺은 외부 홍보 영업 담당자에게 사전에 약정된 예산 안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식대, 음료대 등을 운영비를 실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판매 초축비, 축진비 또는 광고 선전비로 송금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정상적인 업무 회의에서 이제 뭐 다과 음식물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비로 이제 송금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위촉 설계사에게 특정인 위주로 사전 약정 없이 제공하는 식사 회식비, 경조 사업비, 선물 등은 이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용역사 직원에게 제공된 의료 식대에도 이 사전 약정이 있었으면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복리후생비가 아니니까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무조사 과정 중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과연 사전 약정이 있었냐, 아니면 세무조사 나와서 급하게 사전 약정을 만든 것이냐고 이런 뭐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전 약정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전 약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원에 대한 상여도 사전 약정이 중요한 거고 사전에 직업 규정이 있었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거래처 직원, 설계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건설사 일용직은 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 임경희 님이 이제 아까 현장 일용직에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 맞는지에서 맞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는데 또 그것도 사실 판단이라고 또 답변이 나오겠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접대비라는 것이 어감이 좀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이 접대가 뭐냐, 막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업추비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말이 잘 안 붙는 것이죠. 막 몇십 년 동안 접대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뭐 접대비라는 용어를 하루 이틀에 업추비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냐 해서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도 많이 이제 접대비 하지만 점점 이제 업추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제 말을 줄여서 이제 업추비라고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추비에 대한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익 금액별 한도가 있는데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 3,600만 원,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연 1,200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별 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한도와 함께 수익 금액별 한도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100억 이하는 0.3%,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0.2%, 500억 초과는 0.0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화적 대비가 추가가 되는데 문화적 대비 지출액의 20%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연 전시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문화적 대비가 이제 별도로 접대비 한도액에 가산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 이제 수익 금액이 50억인 중소기업을 가정했을 때 기본 한도는 3,600만 원이 되고 수익 금액 한도는 1,500만 원이 된다. 왜냐하면 50억에 대한 수익 금액에서 3% 곱하면 1,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5,100만 원이 이 접대비에 대한 한도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10%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특수관계자와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에 있어서는 그 수익 금액별로 접대비에 대한 한도를 규정했을 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업무 추진비를 쓸 그런 유인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수익 금액별 한도를 적용할 때 그 100억이다. 그럼 10억만 적용해서 이제 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접대비에 대한 한도를 계산할 때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러면은 이 A라는 거래처가 특수관계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AI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AI가 사실 판단을 해서 특수관계자의 요건을 따져서 이 A라는 거래처의 매출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금의 한도를 조정한다. 그렇게까지 아직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수익 특수관계자냐 아니냐에 대한 걸 일일이 다 판단해서 그 한도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뭐 99%가 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은 한도 15, 접대비 한도 15를 계산할 때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 나와 보니까 어이씨 이거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난감한 일이 발생하죠.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주요 매출에 대한 구성으로 됐을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된다. 유선영님이 이제 보건생비에 증빙서류로 명단이 필수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로 점심 식대로 결제된 내역이 누가 먹었는지 이런 걸 다 기재받아야 되는 걸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원칙은 이제 뭐 이렇게 기재를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 이제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필수적인 서류라고 보다기보다는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명단들을 잘 관리하는 게 나중에 소명이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뭐 급여를 제공할 때 이제 식대에 있어서는 20만 원 한 달까지 비과세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급여 명세서 교부할 때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이제 비과세 급여를 신고해 놓고 이제 점심 식대는 또 따로 또 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음, 아까 어떤 분 질문 주셨는데 어쨌든간 사내 상조회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법인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상조회에 지급하는 금액도 업무 추진으로 보는 게 맞는 질문입니다. 법인 등기 여부와는 상관이 없겠죠. 예, 예. 그렇죠. 세법상으로는 법인 등기 여부와 상관없는 겁니다.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는 것이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이 된다면은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조에 지급하는 금액도 업무 추진부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상조에 누가 가입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상조에 누가 가입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상조회가 이제 뭐 거래처 직원들도 가입되느냐 아니면은 직원들만 가입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근데 어떤 분이 일단 19페이지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접대비에 대한 증빙 관리에 있어서는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제출 시 필수 증빙은 반드시 적격 증빙,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무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3만 원 이하는 간이 영수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적격 증빙 미수치 시 불이익은 뭐냐라고 하면 지출 금액 전액 송금 불사에 처리되며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기타 회사에 유출 처분될 수도 있겠죠. 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 가맹점 결제가 있는데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납세자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뭐떡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술집에 가서 이제 뭐 업무 추진비로 이제 결제를 했는데 그 영수증이 떡볶이 가게였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위장 가맹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장 가맹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말 공휴일, 자택 임금 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조건 주말에 결제했다고 해서 공휴일에 결제갔다고 해서 자택 임금에 결제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걸러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주말에 일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자택이 뭐 회사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뭐 자택이 수원에 있다. 근데 수원에서만 막 결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대표이사의 사적 경비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말에 일을 하는 회사도 많죠. 예. 예, 그래서 경비 처리 전에 가장 먼저 적격 증빙 여부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쪽에 뭐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손금 인정 요건을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그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네.
아까 이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은 건설 민원 비용에 대해서 질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공동체 등의 민원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비용들도 전부 접대비로 보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 불공제,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해야 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에 가는 기자재,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물건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어. 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죠.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돈을 지급했는데 이 회계상 계정 과목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업무 추진비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기부금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광고 선전비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공사 원가로도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냐, 특정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요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업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나 마을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사실상 이제 업무 추진비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시부인 한도를 규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데 불특정 다수나 공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으로 볼 확률이 높고요. 불특정 다수의 구매욕을 자극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마케팅비로 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되면 상품권을 샀는데 상품권을 마케팅으로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특정인에게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회계 비용이 막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제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비로 보느냐, 아니 업무 추진비로 보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 마을에 TV를 기증하거나 특정 주민에게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업무 추진비로 보겠죠. 이가 이제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니까 뭐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유관하다는 전제하에서 업무 추진비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자체와의 협약, 공사 허가 조건에 반드시 이행되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설치나 피해 보상 성격이 강하다면 공사 원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점은 물론 완벽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보는 것에 대한 기준,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 방금 전에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 이 공사에 있어서의 필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을 회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품으로 주는 것에 대한 기준, 그것을 업무 추진비로 보느냐, 원가, 공사 원가로 보느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은 사전 약정이라는 것이죠. 사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느냐,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만한 사정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보고 그 판단에 있어서 부합하면은 공사 원가로도 볼 수 있고 복리후생비로 볼 수도 있고 임원 상여에 대한 급여, 송금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업무 추진비로 보거나 송금 급여에 대한 송금 불산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또 업무 추진비로 보는 거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무는 사실 판단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그 납세자와 이제 국세청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애매한 경우다.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은 예규나 판례를 찾는 경우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면은 첫 번째, 보수적으로 봐서 업무 추진비로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아니다. 공사 원가로 넣고 증빙을 확실히 갖추자. 사전 약정이나 어떤 MOU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반드시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돈으로 판단될 만한 증빙을 갖추자라는 경우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쓸 때는 이제 공사 원가로 넣고 증빙도 잘 갖추지 않는다. 그 세무조사는 지금 법인세 신고한 게 3년 뒤, 4년 뒤에 나오는데 3년 뒤, 4년 뒤에 나올 때 기억이 언제 날 일도 없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있지도 않을 확률이 높고 증빙도 잘 갖춰지지 않다면 이거는 이제 업무 추진비로 봐서 한도 시부인 계산을 하고 따라서 송금물사님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즉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 증빙을 잘 갖추시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좀 답변 되셨습니까? 그렇죠.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대리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세무대리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업무 추진비로 하라고 하겠죠. 왜?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확률, 원망이 돌아올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죠. 뭐,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과세한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과세하지 않았을 때, 뭐, 뭐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먼저 하지, 이, 그, 납세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는 건, 이는 이제 어렵죠. 예, 그러니 어려우니까, 어, 결국 판단에 대한 거는 납세자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쯤 물어보세요. 세무드리는게 먼저 이제 물어보시고, 근데 나한테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았을 때, 저는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뭐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땅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기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 부지에 이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을회관을 부시고 그럼 그 지자체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 야, 저 땅, 요 다른 땅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어줘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땅을 교환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이 그 원하는 지역에 대한 땅을 사서 마을 회관을 지고 그다음에 그걸 교환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지에 있는 마을 회관을 부시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죠. 네,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은 업무 추진비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지자체와 협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업무 추진비로 안 보죠, 당연히. 상시적으로.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그래서 이제 3시 48분인데,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어이구,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시까지니까, 대손금에 대한 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업무 추진비가 적재비해서, 법률에서 넘어가서 이제 다른 이제 항목을 이제 보겠습니다. 대손금의 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신고 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무시효라는 게 뭐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상법상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인데 단기 소멸시효라 그래가지고 3년을 적용받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방면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채권들, 특히 이제 기장료, 변호사 수임료 이런 것들은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받아서 3년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받고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을 적용받는데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자에 있어서 양 당사자 중에 한 명만 상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제 법인과 이제 개인이 거래를 했을 때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받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부도 후 6개월 경과 엄에 대해서는 결산 조정에 넣어야 되고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채권 가격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복잡한 증빙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소멸시효가 너무 길잖아요. 소멸시효가 길면은 이게 미수채권이 막 있는데 일단 미수채권이 발생되면 어떤 불이익이냐면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내가 부가세를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내가 돈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세법상 이제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데 돈을 못 받으면은 너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막. 그러면은 5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으려면 이 회사 망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예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2019년에 생겼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회수기일이 2년, 그러니까 내가 중소기업인데 내가 외상 매출을 갖고 있고 이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어요. 그러면은 소멸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을 인정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부가세법에서 이제 대손세액공제로 해서 그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2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소멸시효보다 짧게 이제 만들어준 거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무대리인들도 많이 놓쳐요. 왜냐면은 회사의 채권이 막 수백 개일 텐데 뭐가 2년 이상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세무대리인들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제 기장하는 데서도 파악을 못하고 외부 조정도 파악을 못하죠.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챙겨야 되는 게 회사죠. 회사. 네. 그럼 이제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2년 이상 지나는 길을 기다릴 수도 있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기한이 너무 길다. 강제 집행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 뭐 예를 들어 채권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뭐 강제 집행을 해서 소송하고 뭐 확정하고 뭐 압류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 든대요. 그럼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500만 원 써야 되는데 그 500만 원 써봤자 그 1,000만 원을 못 받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어서는 이제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은 이제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밖에 챙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비에 보면은 지리법인 회사는 매출 출입부터 매출 채권이 발생했는데 매출체 경영 악화로 인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대요. 근데 법인세 시행령 19조의 2의 1항 9호의 이후에 보면은 2년의 기간일이 채권 발생이는지 채권의 최종 입금이는지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제 세용회사를 발행하면 채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채권이라는 게 세금에서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의무 확정주에 따라서 받은 날이 정해져 있을 때 채권이라는 게 확정되어 있는데 매번 계약서를 쓰질 않잖아요.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받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계약서를 매번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기간일이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 발생일이냐 아니면 채권의 최종 입금일이냐 이에 대해서 묻는 질문 그리고 회수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게 반드시 필요해야 되냐 회수기일이 2년 이상만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대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채무자가 계속 사업 저 돈 못 갚은 놈이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손이 가능하냐 이에 대한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경우에 있어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중소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외상 매출금으로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건 제외합니다. 외상 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손금을 인정을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이 사방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들을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리 규제를 받을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가장 실무적으로 이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외상 매출금은 아까 두 가지 돈을 못 받았을 때 두 가지 페널티가 있다 그랬죠. 내가 부가세 받지도 않았는데 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법인세율이 약 30%고 부가세가 10%라고 했을 때는 돈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에 대한 현금 유출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이 30%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 30%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일하는 거에 대한 원가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권에 대한 발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해 것들은 10년이 뭐 7년이 지나 8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면은 다들 기억을 못해요.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직금을 막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되면, 야, 씨, 내가 부가세도 내고, 법인세도 냈는데, 대표이사 가직금으로 분류돼가지고, 대표이사가 또 이거 갚아야 되네? 그럼 이렇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부에 대한 입증을 두텁게 하지 않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국세청이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봤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입증 납세자가 해야지, 국세청이 뭐, 아, 그렇네요. 이러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아. 실무상 이 외상매출금이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예. 뭐 대성충당 한도는 뭐 기말 세무상 채권 잔액에서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대손율을 고려해서 경험률을 고려해서 뭐 1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1%만 실적률로는 1%좀 큰 값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채권 잔액 산정 시 제외 항목으로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외 항목은 특수관계자 가지입금, 채무부정 구상 채권 등 한도 계산 대상 채권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채권 잔액이 10억이다 하면 설정액 1%에서 1,000만 원인 대손 충당금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손금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회사 설정액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대해서는 지금 3시 56분인데 그 4시 5분에 이제 뭐 뵙는 걸로 하고 제가 빨리 강의를 그 뒷부분을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4시 5분에 뵙는 걸로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